한글맨의 기묘한 선언적 모험 지아는 한글을 사랑하는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별명 한글맨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날도 역시 그는 그의 애플리케이션 문자행성의 개발을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문자행성은 글자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꿈의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는 칸트의 철학강의 비디오를 시청하다가 선언적 인식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수학적 진리나 논리적 원칙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니. 지아는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정보를 선언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지아는 밤을 새우며 코딩을 했다. 그는 인간의 뇌가 가지는 선언적 지식을 모델링하여 사용자들이 여전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나 해결책을 직관적으로 느낌으로써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자행성의 새로운 버전인 문자행성 선언적 연대기가 출시되었다. 첫 번째 사용자였던 한 고등학생 민수는 영어 단어 학습 앱으로 이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게 되었다. 앱은 그에게 캣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민수는 영어 단어를 거의 몰랐지만 앱의 새로운 기능은 그의 뇌를 가진 데이터 기반의 모델로 분석해 캣이라는 단어를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었다. 놀랍게도 민수는 곧바로 캣이 고양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수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앱은 매번 그에게 새로운 지식을 직관적으로 추출해내게 했다. 그는 퀴즈 대회에서 우승했고 수학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으며 심지어 여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고르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마치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지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 세계 사람들은 문자 행성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경험 너머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이 더 나은 전략을 직관적으로 만들어내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확진이 어려운 질병을 직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선언적 인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묘약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 기능은 인간의 원래 설계와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사용자들이 점점 직접적인 경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 자신의 사고 능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오류를 피하려다 보니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고 배움을 얻는 과정 자체를 회피하게 된 것이다. 비상사태를 인지한 지아는 모든 기능을 잠시 중단하고 연구를 더욱 깊이 진행했다. 칸트 철학을 다시 곱씹으며 그는 다짐했다. 아무리 직관적으로 선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험과 직접적인 배움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놓쳐선 안 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 버전의 업데이트를 준비했다. 문자행성 융합의 시대라고 이름 지어진 이 버전은 선언적 인식과 경험을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자가 직관과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식을 얻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앱이었다. 마침내 사용자들은 이 새로운 버전을 통해 선언적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들은 다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직관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한글맨의 모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칸트의 철학에 매료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다. 왜냐하면 경험과 선언적 인식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자,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론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묘사해 줄 것입니다. 먼 옛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마을에 연애를 즐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에 그의 여자친구 수정이에게 주기 위한 완벽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초콜릿 박스는 너무 흔해 보였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마을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목공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지긋한 목자가 다양한 나무 조각들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네요. 이런 걸 만들어 수정이에게 선물한다면 정말 특별할 거예요. 목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과 진료라는 걸 아는가? 내가 이곳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은 바로 진료에서 형상을 찾아내는 과정이란다. 민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되물었습니다. 진료와 형상요? 그게 뭔가요? 목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는 내가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것들, 즉 재료를 말한단다. 예를 들어 이 나무 조각이 진료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료가 단순히 형태를 이루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순간 그것은 하나의 작품, 즉 형상이 되는 거야. 민혁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목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무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예술작품을 손쉽게 완성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조각상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이지 진료만으로는 가치가 적어 보여도 형상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 말야. 민혁은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나무 조각상은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이 형태 덕분에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군요. 옥수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고로 너의 사랑도 마찬가지란다. 단순한 마음만으로는 전달되지 않겠지.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형상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살아나게 되지. 민혁은 다짐했습니다. 그는 바로 목수에게 천천히 조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나무 조각상 작품을 완성해 나갔고 마침내 밸런타인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정에게 정성껏 준비한 나무 조각을 선물했습니다. 수정은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이 조각상은 우리 둘을 그대로 담았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형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이의 의미를 잊지 않을 거야. 민혁은 목수의 말을 떠올리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질료란다. 사랑. 그리고 그날 이후 민혁과 수정을 기념하는 그 나무 조각상은 둘의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으며 매번 그 조각상을 볼 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상과 진료라는 철학적 개념이 일상 속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의 진료와 형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어쩌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신비로운 마을 행복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마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신앙처럼 따랐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리기로 했는데 축제에서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행복의 케이크를 먹기 위한 식사 순서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식사 순서를 정해왔지만 이번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원로들은 최고 지혜자인 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밀 박사는 생각에 잠겨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머릿속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밀 박사는 결국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원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식사 순서는 공리주의, 빙고 게임을 통해 정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갸웃하며 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리주의 빙고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각자 빙고판을 받아 무작위로 번호를 배정받아 빙고 게임을 통해 나온 번호 순서대로 식사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갖고 우연의 결과로 순서가 정해지니 공정하지 않습니까? 모두는 밀 박사의 아이디어에 동의했고 축제 당일 광장은 가슴 두근거리는 빙고 게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밑바닥서부터 상류층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성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평등하게 빙고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기대와 긴장이 가득하여 광장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찼습니다. 빙고 번호가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B-7, I-20, M-34. 사람들은 흥분과 함께 빙고판을 체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빙고를 완성한 사람은 마을에서도 늘 소외되어 왔던 유쾌한 마음의 청년 톰이었습니다. 톰은 자신이 아니라도 순서를 양보할 생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공정한 기회에 의해 정해진 자신이 첫 번째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도 빙고 게임을 통해 정해진 식사 순서에 따라 사람들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고 특별한 재미와 함께 축제를 즐겼으니 마을의 행복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밀 박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행복촌은 진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공리주의 빙고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마다 단골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독특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 박사의 기발한 생각을 말미암아 행복촌 사람들은 매일 평등한 기회와 결과라는 공리주의의 참뜻을 기억하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자, 이제 한번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바탕으로 하나주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참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퇴근길을 걸어가던 민수는 어느 날 이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 동굴은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두려운 마음 반, 탐구심 반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은 어두컴컴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동굴의 끝자락 깜깜한 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처럼 생긴 그것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처럼 그림자들은 벽에 비친 채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림자들이 실제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벽 너머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동굴 벽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는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란 동굴 너머 밖에서 무언가가 비추는 빛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민수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굴 안에 그림자들은 흥미롭고 신비로웠지만 그것이 진짜 진리일까? 진실의 세계는 저 벽 너머에 있을까? 그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벽 너머로 넘어가자 그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햇빛에 감탄했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 멋진 경치, 수많은 사람들. 그곳은 진정한 생명의 세계였습니다. 밖에서 만난 한 철학자는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의 동굴에서 모았던 그림자들은 가짜였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진실한 것들은 저 동굴 밖에 이 세상에 있어요. 이제 당신도 알겠군요? 민수는 그 철학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가 보았던 그 그림자들은 실제 사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동굴 밖 학문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민수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했고 민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렇듯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민수처럼 여러분도 벽 너머의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 너머에 있을 테니까요.